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오늘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조태임 기자 첫 뉴스부터 볼까요? 네, 민주당 합당 논의 중단. 예, 더불어민주당 어제 의원총회도 있었고 최고위원회도 있었는데 합당 지방선거 전까지는 안 하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어제 오전에 2시간 가까이 의총이 열렸고 어제 저녁 최고위원회 열어서 이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았는데 예. 결론은 6.3 지방선거 전에는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고요. 어제 비공개 최고위 회의가 저녁 8시에 시작해서 한 45분 정도 이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최고위 끝나고 나서 정 대표가 직접 합당 논의 중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합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요. 그러면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지선 전 합당 논의는 중단하지만 연대와 통합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국혁신당에도 통합을 위한 추진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추진위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한다 이런 거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최고위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거는 앞서 오전에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 의원들 의견 때문인데요. 어제 의총은 통합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방선거 전 합당은 어렵다 이런 쪽으로 이제 의견이 났습니다. 발언에 나선 의원들 대체로 그러니까 통합에는 공감을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충분한 수기 없이 추진되면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 있고 지방선거 이후 상황을 보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대체로 나왔다고 하고요. 20명 정도가 발언을 했는데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주장한 거는 뭐 한두 명 정도였다고 하고요. 예. 지방선거 이후에도 합당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낸 의원도 한 2명 정도인데 그 외에는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좀 논의를 해보자 이런 의견들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조국혁신당도 오늘 오전에 긴급 최고위를 열고 9시에 그 최종 입장을 밝히기로 했어요. 어제 그 민주당 최고위 끝나고 조 대표가 SNS에 이제 민주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앞서 왜 조 대표 13일까지 이제 데드라인 정하고 합당 예. 여부 알려달라고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견을 받은 만큼 이제 오늘 최고위에서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힌다는 거고요. 어제 그 박병원 대변인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국혁신당은 피해자다. 적절한 수준의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조 대표가 오늘 어떤 메시지 낼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제가 조국혁신당의 한 의원과 통화를 했었는데 사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합당 제안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이제 지방자치 선거를 준비를 해 왔었는데 민주당에서 합당 제안을 하면서 좀 긁어부스럼이 됐다 이런 불만은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예. 네. 갑자기 합당 얘기 나오면서 뭐 숙주 얘기 듣고 이러고 우린 피해자다라는 입장이군요. 네. 그런데 그러면 정리하면 합당 자체는 뭐 나쁜 건 아닌데 합당을 논의하는 과정 수기 없이 독단적으로 됐기 때문에 시끌벅적 지방선거 전에 이 얘기는 더 꺼내봐야 손해다. 일단 미뤄두자 네,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네, 이제 어. 지방선거 네. 그럼 지방선거 이후에는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를 해보자 했지만 지금 나온 얘기들 전망이 밝지는 않다는 얘기들은 해요. 왜냐하면 일단 정 대표 리더십이 너무 이번에 좀 타격을 크게 입었다는 점이고요. 그러니까 합당이 지방선거를 승리를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이제 반청계로부터는 이거 차기 당권을 위한 거 아니야 의구심을 산 면이 있고요. 그 당원들도 이번에 계파 갈등이 좀 표면화되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런 점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부터 이제 계속 정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누적된 불만들이 분출된 것이란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통합에 좀 찬성해온 한 의원 어제 통화를 해봤는데 예. 지금까지 역대 합당은 다 선거 전에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전에 합당을 추진했는데도 안 되면 선거 이후에는 합당의 의미가 크게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의원도 지선 이후에 합당을 추진한다고 하면 또 이제 이 차기 당권을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좀 하나 좀 이슈가 된 일이 있었는데 예. 그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합당을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가 좀 잠깐 흘러나왔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강득구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이른바 이제 비싸기라고 하는데 금방 이렇게 삭제한 글이 하나 비싹 있었습니다. 올렸다가
이거 좀 문제될 것 같은데 네, 바로 지었다는 맞습니다. 거죠? 이게 내용이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제 회동한 결과를 전하면서 "지선 후 합당한 뒤 통합 전당대회로 치르자는 게 대통령의 바람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어. 현재 상황상 지방선거 이전 통합은 어렵겠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는 통합 전당대회를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라는 것이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편차가 있는 것 같다. 대통령님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 내용대로면 통합은 대통령의 뜻이고 또 지금 뜻대로여도 조국 혁신당과 전당대회를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음. 이거는 또 다른 또 당무 개입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제 기자들이 강득구 최고위원 그 최고위 참석할 때 그 질문을 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랬더니 뭐 전혀 사실이 아니다 부인했고 청와대도 합당은 당이 결정할 사안이지 뭐 청와대에서 얘기할 게 아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강북구 최고위원은 친명계로 분류가 되고 그런데 대통령의 뜻은 일단 지방선거 뒤에 8월에 전당대회 있는데 이때는 통합으로 전당대회를 치르면 어떻겠냐라는 뜻이 있다고 정무수석이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모양새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그 강덕구 의원 올린 거를 보면은 대통령이 그러면 무조건 이거를 반대한 거냐 그런 건 아니다. 합당을. 예, 뭐 이렇게 좀 여지를 주는 그 뉘앙스를 좀 남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합당 원론적으로는 뭐 맞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의원들도 하고 뭐 대통령도 예전에 뭐 합당에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를 했잖아요. 통합이 지론이다. 예. 예. 그러니까 뭐 통합이 지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를 강덕구 의원이 이게 이제 의도를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한번 올렸다가 이제 한번 치고 빠지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아차차 하고 이제 뭐 좀 놀라서 내린 건지는 모르겠으나 당무 개입 논란이 나올 수 있으니. 예,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뉘앙스를 비친 거라고 보고 일단 이 합당 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이 남긴 거를 보면은 정청래 대표 리더십 타격은 뭐 이거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지금 뭐 이재명만 합니까? 정청래도 합니다. 뭐 거의 이런 기조였는데 정청래도 못할 수 있습니다. 이거가 지금 확인이 됐다.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강력하게 이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공식적으로 나서진 않았지만 사실상 반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이거를 무마시켰다라고 보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면은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결국은 손상을 입었고 8월 전당대회도 좀 불투명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가 하나가 예. 있고요. 그 소위 말한 친명계 모임이 결성이 됐어요. 이름이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뭐 이런 겁니다. 이름이. 그래서 이게 이제 대통령이 지금 뭐 이제 여러 사건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받고 있는데 이거 재판은 중지됐죠. 예, 중지가 된 상황인데 아예 이제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이게 부당하게 기소됐다. 뭐 이런 주장을 이제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뭐 소위 말해서 친명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뭐 이를테면 박찬대 의원, 박홍근 의원, 뭐 한준호 의원, 그리고 지금 최고위원 3명. 뭐 그래서 친명계가 총 결집을 했는데 이게 단순히 친명계가 결집을 한 게 아니라 반청이 결집을 했다. 그래서 정청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실은 만들어진 거다. 예. 뭐 이제 공소 취소 TF 뭐 모임이다. 이것보다는 정청래 대표를 모임으로 견제하자. 예. 이런 의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분이 뭐 이런 모임 하려면은 또 개파 정치하냐라면서 네. 이제 논란이 있으니 명분은 이제 대통령 공소 취소 뭐 이런 건데 이것도 좀 논란이 있죠.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렇게 예. 여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나서서 공소 취소를 검찰을 압박하는 게 맞느냐 그거는 차치하고 일단 이게 친명 모임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면은 이거의 시점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사실상 반정청래 모임이다. 친명 모임이자 반정청래 모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태임 기자 얘기를 했지만은 선거 전에 합당하지 선거 후에 선거 끝나고 합당이 뭐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이러면 이제 6월 지방선거 끝나면은 바로 전당대회 모드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합당하려고 하면은 그때 또 말이 나올 거예요. 이거 합당 또 유불리 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당원들 이거 표 어떻게 할 거냐. 뭐 예. 투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제 조국 혁신당의 고민이 깊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상처를 입었다라는 건데 자 이제
선거를 이제 후보자를 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곧 합당할 정당이다. 그럼 뭐를 가지고 이제 차별화를 할 것이면 어떻게 접근을?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어차피 합당할 정당이니까 우리 쪽 조국혁신당 후보가 인물은 나으니 차라리 우리를 찍어줘라. 주세요. 뭐 요렇게 할 수는 있는데 호남에서는 그게 뭐 어느 정도는 이제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민주당하고 이제 차별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네요. 어차피 아예 합당을 안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독자 음. 세력으로서 조국혁신당 이번 지선에 어느 정도 힘을 좀 줄까라는 생각을 유권자들이 할 수 있지만 예. 끝나자마자 합당한다. 그럼 뭘 귀찮게 줬다가 또 다시 합치냐. 음. 예, 그러세요라고 하고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중대론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선거 연대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지난번에 음. 총선에선 지민비조로 이제 재미를 봤는데 이번에는 뭐를 가지고 장사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로 조국혁신당이 좀 많이 곤란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볼까요? 막강 권한의 부동산 감독원법 발의. 예, 어제 법안을 네. 그러니까 내놨는데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감시할 부동산 감독원. 네. 이게 금융감독원 같은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판 감독원,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때부터 공약으로 내세웠었던 거예요.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겠다고 했었던 건데 어제 그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 대표 발의지만 민주당 무소속 의원 46명이 함께 이름을 올리면서 사실상 이건 당론 발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의지에 이제 보조를 맞춘 격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법안의 핵심은 부동산 불법 행위를 단속할 전담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서는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갖추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국토부, 국세청, 뭐 경찰, 금융당 이렇게 8개 부처에서 나뉘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정보도 분산돼 있고 조직적인 투기나 이제 불법 거래를 잡기 어렵다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좀 통합 컨트롤 타워 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거에서 이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거고요. 예. 그러면 이 부동산 감독원 어떤 권한을 갖게 되냐면은 그 관계기관의 조사, 수사, 제재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어. 거예요. 그래서 필요시에는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그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이런 신용정보 열람 권한권도 부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권한 남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정보를 열람하기 전에는 부동산 감독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제 또 이제 사법경찰관법 개정안도 발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우리 특사경이라고 특사경. 하잖아요. 그거 이제 그 권한을 부여해서 수사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음. 민주당은 이거를 이제 상반기 중에 법안 통과시켜서 하반기에는 감독원 출범을 좀 목표로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부동산 감독원.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도 시세를 조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네, 맞습니다. 전담 기구를 설치해서 좀 잡아내자. 네. 단속하자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이게 영장 없이도 금융거래 내역, 통장 이런 걸 볼 수 있게 하겠다. 이걸 가지고 약간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민주당판 빅브라더 아니냐 뭐 이런 음.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이 부동산 감독원을 만드는 그 취지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은 뭐 망국적 부동산 투기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뭐 가계대출이라든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이유가 다 부동산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부동산에 묶여 있는 돈들이 생산적이지 않고 그래서 이런 거를 자본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투기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 뭐 이런 취지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이를테면 영장 없이 이를테면 거래 내역을 보는 거를 국민의힘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 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감독원 만든다라고 했다라면은 민주당이 찬성했을까요? 저는 반대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야당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개인정보 침해고 사생활 이거 지금 다 들여다 보려는 거 아니냐. 언제든지 이게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예. 식의 우려가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금융감독원은 음. 일단 주가 조작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권한을 갖고는 있어요. 금융감독원은.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들을 어떻게 해소를 할 수가 있느냐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충분히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된다라는 예. 거고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하는 특사경, 특법 사법 경찰이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좀 너무 늘어나는 거 아니냐. 뭐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러니까 뭐 공정이라든지 여러 뭐 기관들에 야, 직접 수사해, 직접 조사해.
왜 이렇게 느려 이렇게 얘기를 지금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단 그러면은 이제 다 권한을 개별적으로 주는 것들이 검토되고 있거나 그래서 뭐 그런 게 잘 안 되면은 이제 국회 입법이 왜 안 되냐 이렇게 질타도 하고 지금 어제도 국무회에서 얘기해서 지금 그 한 달 사이에 예. 2주 사이에 3번을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음. 국회 입법 속도가 느리다. 느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데 이게 예전에 이제 이런 권한들을 검찰이나 경찰에 몰아준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권한 이런 식으로 수사가 다 중구난방하게 각자 기관들이 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예. 그거를 몰아준 건데 지금 검찰을 없애는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가닥이 잡으면서 개별적으로 권한이 줬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은 그 10일 밤에 어젯밤 그러니까 새벽이죠. 새벽. 어제 새벽에도 또 이제 트위터 X에 또 올렸어요. 그래서 42,000 서울의 42,500세대가 적은 물량이 아니다. 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파트 중에 16% 임대 매입 임대 아파트 중에 42,500호가 이제 서울에 있다라고 쓰면서 이게 예. 나오면은 분명히 집값이 잡힐 것이다. 이런 이게 취지의 얘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한 임대 사업자. 음. 임대 사업자는 임대 사업을 하려니 집이 많아야 되고 그래서 이 집 저 집 다주택을 일단 보유하고 있는데 집을 가지고 임대를 해주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분들이 뭐 취득세 같은 것도 혜택이 있고 또 양도세 중과 다주택이어도 요게 이제 등록 기간이 끝나도 혜택이 주는데 이걸 좀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대통령이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취지에 예.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 근데 그렇게 해당되는 아파트가 42,000 서울에만 42,500세대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영구적으로 지금 양도세 중과를 이제 하지 않는 거가 부여되고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시한을 두는 방식으로 일몰제 방식으로 지금 바꾸겠다라고 지금 대통령이 얘기를 한 상황이고 예. 큰 맥락은 어쨌든 부동산은 내가 무조건 잡겠다. 그래서 부동산 감독원도 만들고 이렇게 영장 없이 볼 수도 있게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도 이거 잡겠다라는 건데 국민 좀 여론도 좀 많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사실 잡아야 되긴 하는데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너무 많이 오르기도 하고 부동산은 이제 한쪽만 오르는 게 아니라 서울은 다 밀집돼 있어서 저 집이 오르면 그 건너집도 오르고 그 건너집도 오르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강력한 메시지들에 대해서 반발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제 볼까요? 의대 정원 5년간 3,342명 증원. 사실 윤석열 정부 때 네. 의대 정원 늘리는 거 말이 많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몇 명을 늘리겠다라고 결정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 동안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인데 연평균으로 하면 668명씩 늘어나는 꼴이고요. 예. 이게 5년간 이제 추가로 양성되는 의사 인력이 이제 3,300여 명 규모인 거예요. 그래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에서 배출된 인력까지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증원하겠다 이런 설명인데 그러니까 연평균 668명이라고 했지만 첫 해 2027년에는 490명이고요. 그리고 2028년, 2029년에는 613명, 그다음에 2030년, 2031년에는 813명 이렇게 증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전체 의대 증원은 기존의 3,058명 수준에서 2030년 이후에는 3,871명 수준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는 2037년 이후에 그 의사 부족 규모를 한 4,000명대로 전망을 예.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3,300명이면은 한 75% 수준이에요. 이만큼 부족하지만 그걸 다 채우긴 그렇고 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현장 그 교육 현장의 부담을 고려한 음. 결정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봐야 할 특이점이 이번에 이제 증원하는 인원이 모두 지역 의사 전형으로 선발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는 대신에 졸업 이후에 그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정부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지역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 이런 구상이고요. 그 증원 대상도 서울 소재 의대를 제외한 그 전국 32개 대학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매년 2,000명씩 늘리겠다 해가지고 논란이 컸는데 일단 의료계는
반발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의료계는 여전히 교육 여건 악화할 것이고 의료 인력 수급 왜곡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 어제 그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그 표결이 있었는데 김태구 의협 회장은 이제 표결도 기권하고 아예 퇴장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교육 인프라가 충분히 이제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원되면은 교육의 질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순히 정원 확대만으로 필수 의료 기피 문제 해결되기 어렵다. 이건 어떻게 보면 기존 입장과 사실 좀 비슷한 면이 있고요. 근데 또 이제 반면에 그 환자단체 연합회나 시민단체 예. 등은 이게 수급 추계보다는 너무 좀 적은 규모 아니냐 이런 반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는 입장은 어쨌든 단계적으로 이제 증원을 해서 좀 교육 현장 부담 줄이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지역의 필수 의료 인력 확보하는 것들이 이제 목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연평균 600여 명 정도로 해서 늘리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극한 대립은 이전처럼은 있을지. 이제 의대생들과 이제 전공의들이 동력이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집단 행동을 할 만한 동력이 없고 예. 뭐 사실 지난번에 전공의들이 다 복귀한 것도 아니고요. 뭐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 이거를 뭐 극단적으로 대립할 가능성은 없는데 지역의사제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이제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이게 이제 일본에서도 이런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예. 문제는 이제 10년 동안 있는 다음에 사실상 의무 복무 기간이잖아요. 그다음에 이거를 다 지역을 떠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10년 정도 하면은 웬만하면 거기에 정착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뭐 10년 뒤에 떠나고 하면은 이게 정말로 그 지역에서의 예. 의료 활동이 정말로 이게 풍성해질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복합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뭐 의료 수가 문제라든지 아니면 각종 인프라 문제라든지 그리고 의사들이 뭐 의사도 사람이니까 예. 거기에 머물면서 애 교육도 시켜야 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같이 개선해 줄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지방 균형 발전 이런 것도 또 다 맞아 잘 떨어지면 또 별 문제가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건 또 현재 진행 중인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